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에 절세미인 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아는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여인으로 갖춰야 하는 모든 덕목을 무엇 하나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으니 한양에서 내놓으라는 사대부 가문에서는 여아를 며느리로 들이고자 눈독 들이고 있었죠. 여아의 부모님은 집안 좋은 양반댁에서 혼사를 청하니 막내딸 여아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여아가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 아버지와 두 오라버니의 품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아는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부니 꽃구경을 가고 싶어졌죠. 그리하여 몸종 순심이와 같이 거리로 나와 보니 길 옆에는 개나리꽃이 수북하게 피어 있었으며 벚꽃나무는 서서히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가 안방마님이 부탁한 옷감을 깜빡하고 놓고 왔구먼요. 싸게 댕겨 올게요. 순심이 또 깜빡하였구나. 어서 다녀오거라. 순심이는 정신없이 뛰어 집으로 갔죠. 여아는 5월의 봄을 만끽하며 사뿐사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단단한 팔로 여아의 허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내의 품에 안겨 있었으니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리하여 발끈 화를 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 말했나요? 감히 아녀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까? 여아는 처음 화를 내다 보니 목소리는 화를 내기보다는 당황하여 떨고 있었답니다. 그런 여아를 보고 있던 사내는 피식 웃으며 여아가 마냥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헌데 여아의 꽃신이 벗겨져 길 위에 벌러덩 뒤집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는 꽃신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는 무릎을 꿇고 여아의 치마 끝단 밑에 꽃신을 놓아 주었답니다. 여아는 사내가 무릎을 꿇고 꽃신을 놓아주는 모습에 여아의 심장은 고장이 난 듯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아는 자그만한 발을 치마 밑단으로 살포시 꺼내고는 꽃신을 신었죠. 사내는 여아의 작은 발도 귀엽게 보였답니다. 그리하여 환한 웃음을 보이며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쓰개치마에 감춰져 있던 여아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사내는 키도 작고 발도 작아 꼬마 계집아이라 생각을 하였는데 여아를 올려다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아는 꽃봉우리에서 꽃잎이 터져 나오는 꽃처럼 싱그럽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여아는 덩치가 큰 선비가 웃으며 자신을 올려다보는데 얼굴은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웃는 얼굴이 다정다감하여 한눈에 반한 듯 심장이 떨려왔답니다. 두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당혹함에 온몸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난 유진이라 하오. 여아씨, 무슨 일 있는갑냐? 순심이는 사내와 여아 사이에 끼어들고는 아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내는 빠르게 뛰는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는 한참 동안 여아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의 아버지는 성균관 유생을 가르치던 분이었으나 성균관을 조정의 도구로 사용을 하니 뜻이 맞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서당을 고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진도 아버지의 고든 성품을 닮아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았으며 가슴에 담은 여아 말고는 그 누구도 마음에 담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절친이었던 좌상 아들 춘범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내가 지금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다네. 난 그 여인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하나. 그동안 자네를 쫓아다녔던 여인들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넘사벽 자네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모양이군. 그러지 말고 어떤 여인인지 내가 보고 말해주겠네. 자네는 여인 볼 줄을 모르지 않나. 그리하여 유진과 춘범은 담 너머로 여아가 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아가 고운 한복을 입고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진은 넋을 놓고 바보 미소를 하고는 여아를 보고 있었으며 춘범도 여아를 보았답니다. 헌데 춘범이 여아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취한 여인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이 아름다웠던 거죠. 춘범은 벗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여아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으며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네하고는 맞지 않는 여인이네. 내가 알기로는 이댁 대감님이 벼슬 높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한다지.
유진은 벗의 말을 듣고 상심에 빠졌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여아한테 서찰을 썼습니다. 여한왕자 남유진입니다. 제가 올해 장원급제를 하여 여한왕자께 청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제 마음에 여한왕자만 한가득 담겨져 이제 그 누구하고도 제 마음을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소. 여한왕자를 연모하는 유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여하의 몸종 순심이를 통해 서찰을 전달했답니다. 또한 여하는 연서를 보고 처음 그날과 같이 심장은 몽글몽글 야릇한 감정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하도 유진에게 기다리겠다는 연서를 순심히 통해 보냈던 거죠. 유진은 기다리겠다는 여하의 서찰을 보고는 무조건 장원급제를 하여 여하에게 사주단자를 넣으리라 다짐을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유진은 먹고 자는 것 빼고는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불철주야 열공을 하였습니다. 한편 여하는 유진의 장원급제만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여하의 아버지가 퇴청하고 여하를 안방으로 넘어오라 하였답니다. 여하는 부모님께 유진에 대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장원급제 후 말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하야, 너의 혼사가 정해졌느니라. 그러니 앞으로 외출을 금하고 집에서 어머니와 혼사 준비를 하거라. 제 혼사가 정해졌다니요? 좌상댁에서 사주단자가 왔느니랴. 지금까지 너와 혼사를 원했던 집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단다. 여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여하는 급하게 유진한테 자신의 처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하는 유진한테 보내는 서찰을 쓰고는 몸종 순심이를 유진한테 보냈죠. 순심이는 서찰을 몸에 숨기고 사방을 경계하며 급하게 걸었답니다. 순심이는 도착을 하여 서찰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순심이는 유진이 아닌 유진의 벗인 춘범한테 서찰을 전달했던 거죠. 춘범은 여하의 서찰 내용을 보고는 얼굴은 험악하게 번했으며 서찰을 갈기갈기 찢는 눈빛은 살벌하고 섬뜩했답니다. 결국 여하의 서찰은 유진한테 전달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한편 순심은 유진한테 서찰을 전달했다며 여하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순심아, 유진 선비님의 서찰은? 유진 선비님께서 어떤 답변도 없었더란 말이냐? 그러지요. 아씨 서찰을 보고는 한숨만 쉬셨고 알았다고만 말을 했구먼요. 여하는 오매불망 유진만 믿고 있었는데 유진의 미직한 반응에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으며 생전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라 여하는 감당하기 힘이 들었던 거죠. 몸종 순심이는 아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답니다. 순심이에게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심이는 심부름을 하고 하늘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을 때 인적이 드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스산하게 불었고 찬 기운이 목덜미를 스쳐가는 느낌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리하여 순심이는 무서워 집으로 뛰기 시작을 했죠. 순심이가 묘지가 있는 밭을 지나고 있을 때쯤 큼직한 사내의 손이 뒤에서 순심이의 입을 막고는 사내의 옆구리에 순심이를 끼고 아무도 없는 흉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심이는 너무 무서워 온몸으로 저항을 하며 바둥거렸지만 사내의 몸집이 너무 컸기에 소용이 없었답니다. 사내는 흉가 안으로 들어가 쌓여있는 지푸라기 위에 순심이를 던지고는 겁탈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내는 모든 일을 마치고 순심이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내일 여하씨,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동네방네 오늘의 일이 내가 모르는 사이 퍼질 것이다. 알았느냐? 순심이는 겁에 질려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오거라. 그 말만 남기고 떠났답니다. 순심이는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아픈 몸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순심이를 겁탈한 사내는 춘범이의 방으로 들어갔죠. 병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였느냐? 네, 도련님. 병기는 춘범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착실한 사냥개였던 거죠. 순심이는 여하가 혼례식 전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기한테 여하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해주었으며 당연히 연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매일 병기한테 겁탈을 당했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후 여하와 춘범은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춘범은 벗들에게 혼례식을 올린다고 얘기했을 뿐 누구와 혼인을 한다는 것은 빼고 말을 하였으며
혼례식 당일 알게 되었던 거죠. 또한 유진도 춘범이의 아내가 여아라는 것을 혼례식에 알게 되었고 유진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유진은 혼례식 전날 과거 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벅찬 마음에 버신 범춘이의 혼례식을 축하해주고 바로 여아를 찾아가 정식으로 청혼을 하려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유진은 제 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진정한 벗이라 생각했던 춘범이가 어찌하여 친구가 연모하는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는지 또한 자신을 기다려준다던 여아가 춘범의 부인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유진은 너무 괴로워 죽을 직전까지 술을 마셨던 거죠. 한편 춘범은 첫날 밤이 기대가 되었답니다. 그동안 많은 여인과 밤을 함께했지만 여아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여아는 혼례식 내내 이제 다 잊고 춘범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된다 노력을 하였습니다. 허나 가슴에 품은 유진을 쉽게 없어질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사랑과 배신, 어디쯤인지 모를 그 언저리에서 갈팡지팡하고 있었답니다. 허나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춘범은 처음인 여아를 위해 천천히 머리 장식을 시작으로 벗은 혼례복 순으로 벗겼으며 다음은 옷고름을 풀고 호롱불에 비친 속적삼 속 숨겨진 풍만한 것을 보니 춘범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소중하게 숨겨져 있던 여아의 몸은 상상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속살은 우유비처럼 고왔으며 깊은 골짜기는 한없이 깊었답니다. 춘범은 속적삼 속에 숨겨진 것을 보고 이성의 끈을 놓았고 정신없이 여아를 거칠게 안았습니다. 여아는 유진한테 마음을 다쳤고 또한 서방은 여아의 몸을 거칠게 다루니 여아의 마음과 몸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아는 점점 밤의 황홀함을 알게 되었고 끊을 수 없는 늪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안아주는 춘범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갈 때쯤 춘범은 차츰 퇴청하는 시간이 늦어졌고 밤이면 항상 안아주던 춘범은 점점 여아를 멀리하였죠. 여아는 그런 춘범이 야속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아한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던 거죠. 시댁에 종친 어른들이 몰려와 여아가 다른 남정네와 정분이 났다며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 더러운 년을 어서 내쫓지 않고 무엇하느냐. 시어머니 입에서 칼을 갈아내듯 심한 말을 토해내고 있었죠. 또한 여아를 죽일 듯이 눈이 내린 마당에 내동댕이를 쳤고 급기야 질질 끌어 대문 밖으로 내쫓았답니다. 여아는 이유도 모르고 추운 날 내쫓기니 너무 억울하여 울며 말하였습니다. 남정네와 정분이 나다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허나 어느 누구도 여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하여 춘범한테 매달리며 다른 사내와 정분을 나눈 적이 없다며 믿어달라 애원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꺼내 여아 앞에 던졌답니다. 그 서찰은 혼인 전에 유진 선비한테 받은 연서였습니다. 그동안 여아는 유진 선비를 마음에서 버릴 수가 없어 연서를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여아는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춘범의 눈빛은 작정하고 여아를 내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보였으니까요. 여아는 자신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아닌 듯하여 며칠 뒤 춘범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헌데 춘범이 기루인 애월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여아는 기루 안에서 기생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몰래 듣고 다녔답니다. 헌데 모든 기생들은 며칠 전에 한양에서 유명했던 기생 홍란이에 대한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홍란이 그년 완전 불효시였네. 어휴. 춘범대감 부인은 무슨 죄야?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으니. 홍란이 첩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 조강지처를 벌였다지? 홍란이는 철이 없다지만 춘범대감은 조강지처까지 버리고 홍란이를 안방에 들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여아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툇마루에 힘없이 앉았답니다. 자신을 엄동설 안에 내쫓은 이유가 기생 홍란이를 안방에 들이고자 꾸민 짓이라 알고 나니 분하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여아는 애월당에서 나와 눈길을 걸으며 생각을 하였죠. 친정 부모님들까지 여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벼슬에 오른 오라버니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무서워 딸인 여아와 연을 끊었답니다.
여아는 추운 날 자신이 내쫓겼던 그날의 수모를 잊을 수가 없었고 친정 부모님까지 자신을 외면한 지금 어떤 것도 눈에 뵈는 것이 없었죠. 그리하여 자신을 망친 춘범이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치장을 하고는 소복히 쌓인 눈 위를 사뿐히 걷고 있었습니다. 여아의 나이 18세, 물이 오를 만큼 오른 여아의 향기는 피 끓는 젊은 사내를 유혹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하여 여아는 신분을 속이고 순수하고 건강한 젊은 사내의 옆을 지나며 쓰개치마를 조금 내려 매력적인 얼굴을 살짝 보여주고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사내는 무심히 여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여아의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은 선녀와 같았고 사내의 심장은 사랑에 빠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아의 향기에 푹 빠져 과거 시험은 포기하고 여아한테 매달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죠. 그리고 여아는 사내가 자신한테 푹 빠져 있을 때 가차없이 버렸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젊은 사내들을 쥐락펴락하며 과거 시험을 못 볼 정도로 망쳐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아한테 버림받은 사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아를 애타게 기다리며 술로 세월을 보내니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던 거죠. 복수심에 가득 찬 여아를 오랜 세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는데 여아를 처음으로 연모한 남유진이었답니다. 유진은 여아를 잊고 내금이 종사관이 되어 열심히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헌데 여아가 자신이 쓴 연서로 인해 춘범이한테 버림받고 쫓겨난 사실을 안 후 여아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찾아갔지만 여아의 마음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진이 자신을 버린 배신감이 제일 컸기에 눈길도 주지 않았죠. 허나 종사관 유진의 눈에는 여아의 횡보가 위태롭게만 보였답니다. 그리하여 유진은 바쁜 와중에 틈틈이 여아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상의 집의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거죠. 대체 어떤 요물이 우리 집안을 망쳐먹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만 망쳐놓는다는 말이더냐? 어서 그 요물을 잡아 나라의 본보기로 참혹하게 차명을 시키도록 해야겠다. 여아는 신분도 속였지만 이름도 다 다르게 속였던 거죠. 허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춘범은 자신의 집안 사내들만 망쳐놓은 걸로 보아 앙심을 품은 여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춘범은 아버지인 좌상한테 말을 하여 여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춘범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리하여 좌상은 왕한테 나라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여인이기에 차명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왕은 한 여인이 13명의 사내들을 유혹하여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망쳐놓은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하여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차명을 행하라 명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여아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아는 만족할 만큼 복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쳐 삶의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아를 지켜보던 유진은 여아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여한왕자 남유진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여아는 유진을 보며 멍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제 서찰에 답장을 주지 않으셨나요? 전 유진 선비님을 기다렸는데. 여한왕자 서찰이요. 어떤 서찰을 말하는 겁니까? 부모님께서 좌상아들과 혼인이 성사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을 서찰에 적어 유진 선비님한테 순심히 통해 주었지요. 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아는 유진한테 가까이에 와서는 창살을 잡고 말을 하였습니다. 선비님, 참말이셔요? 여한왕자가 혼인하는 전날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다음 날 벗이었던 춘범의 혼례식이 있어 벗의 혼례식을 본 후 여한왕자한테 찾아가려 하였습니다. 헌데 춘범의 부인이 여한왕자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춘범이 벌린 일이군요. 헌데 이제 되었습니다. 전 유진 선비님이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저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 선비님도 오해를 푸셨으니 저를 잊고 어여쁜 여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요.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춘범이 여아한테 누명을 씌워 차명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대로 춘범을 용서할 수가 없었답니다. 유진은 먼저 몸종 순심이를 불렀습니다. 순심이는 어찌하여 여한왕자의 서찰을 나한테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더냐?
또한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순심이는 더 이상 감출 수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을 하였답니다. 또한 유진은 애월당에 있는 기생에게 춘범과 홍란이에 관한 조사도 하였죠. 유진은 춘범이 홍란이를 얻기 위해 여아를 버린 사실을 알고 나서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진은 왕을 뵙고 앞으로 차명을 받을 여아의 억울함을 알렸습니다. 왕은 종사관 유진의 말을 듣고 좌상의 아들을 30년 동안 유배시키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허나 여아의 억울함은 알겠지만 그렇다 하여 지은 죄는 가볍지 않아 차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거죠. 유진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 싫었으며 여아가 백성들 앞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은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진은 마지막으로 여아를 찾아갔답니다. 헌데 여아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한왕자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 여한왕자만을 아껴주고 사랑하겠소.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죽게 되어 전 행복합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만 바라보며 사랑하겠습니다. 여아는 유진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유진이 손에 들려있는 병을 천천히 뺐답니다. 그건 여아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었던 거죠. 유진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아는 그런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유진도 고운 여아의 얼굴을 감싸며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우리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납시다. 여아도 미소 지으며 병에 들어있는 약을 서서히 마셨습니다. 여아는 온몸으로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으로 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했답니다. 여아는 목부터 서서히 마비가 되는 듯 움직일 수가 없었고 서서히 눈을 감았죠. 유진은 마지막 여아의 모습을 보니 숨이 멎는 듯 고통스러웠고 그런 여아를 놓고 가려니 그 또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여아를 촉촉한 눈으로 아련하게 보고는 아무도 모르게 감옥에서 나왔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포졸들은 움직이지 않는 여아를 확인하고는 자살했음을 알렸고 시신은 동구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유진은 여아의 시신을 들쳐업고 무조건 달렸답니다. 유진이 도착한 곳은 조용한 별저였습니다. 유진은 방에 여아를 소중히 눕히고 방문을 활짝 여니 앞마당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으며 그런 바다는 유진의 마음을 아는 듯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죠. 여아는 녹초가 되어 잠을 자는 듯 보였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숲속에 사는 선녀처럼 보였던 거죠. 여아는 금방이라도 일어나 자신을 안아줄 것만 같았죠. 헌데 여아는 어떤 미동도 없었답니다. 유진은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으며 여아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말을 하였습니다. 여한왕자 저와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로요. 그러니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런데 그때 여아를 안고 울고 있는 유진의 등을 토닥이는 손이 있었으니 여아의 손이었습니다. 유진은 여아의 작은 손이 자신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유진은 그런 여아를 더 꼭 품에 안고는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슬피 우시나요? 당신의 서방이지요. 제 서방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떤 기억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당신의 기억을 찾아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땀도 많이 흘렸지요. 그러니 항상 함께했던 목욕이나 할까요? 그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인 부끄럽다니요? 그동안 저와 목욕도 잘 해놓으시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난 부인의 등을 씻어주고 부인은 제 등을 씻어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다 알려줄 것이니 저만 믿으세요. 여아는 자신의 서방의 마음씨도 곱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서방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다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았죠. 유진은 여아의 머리를 소중히 감겨주고 몸도 소중하게 씻어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두 사람은 앞마당에 펼쳐진 바다를 이불 삼아 마음껏 사랑을 나눴죠. 또한 유진은 여아의 기억 속에 행복한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절처봉생이란 말은 단절을 통하여 새로운 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네 삶이 평탄하게 흘러왔다면 너무 좋겠지만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삶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한다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희망이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